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 취약계층이 공식 글로벌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같은 혁신 기술이 사회 구성원의 경제활동 뒷받침에 활용되도록 에이펙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에이펙 차원의 노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영내 교류 촉진을 위해 에이펙 미래 번영기금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별 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에이펙 정상회의 첫 세션 휴식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했고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 회담을 차례로 가졌다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기여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임기 전반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교 안보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많은 중요한 일을 이뤄낸 것에 감사하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루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 기업들이 페루 해군 수상함 현지 생산과 육군 지상장비 획득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나라가 페루의 전력 강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전후해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경계하는 발언을 국제다자회에서 재차 쏟아냈습니다. 시 주석은 현지 시각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무역, 투자, 기술, 서비스의 흐름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을 허물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산업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며 에펙 회원국 간 보편적으로 유익하고 포용적인 비전을 유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대북 정책을 좌우하는 주요 참모에 강경파들이 내정되자 트럼프 이기는 다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의 입장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을 관장하는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강경파 인물들이 내정되며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은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2017년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강경파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에 비유하며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보다는 초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대화와 강경 대응 가능성이 공존하면서 향후 북미 관계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냐 강경이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패싱 우려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장은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 속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외교 정책 조율과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의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YTN 홍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석 달 만에 자폭 무인기 성능 시험 현장을 다시 찾아 대량 생산 체계를 마련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양산 단계에 들어선 걸 과시한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전차 모형 위로 승용차 위로 무인기가 달려들더니 화염과 함께 폭발을 일으키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북한 매체들이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폭 공격형 무인기 성능 시험 현장을 찾았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난 8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건데 당시엔 하루빨리 일선에 배치하라고 이번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라고 다그쳤습니다. 계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무인기 형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앞서 공개된 가오리형 날개와 십자형 날개 외에 길이가 더 짧은 원통형 무인기가 추가로 식별됐습니다. 또 기존엔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였던 성능시험 주체가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연구소와 기업소들로 바뀌었습니다. 북한 매체에 등장한 무인항공기술연합체가 공식 보도에 식별된 것은 처음입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양산 단계에 접어든 걸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다목적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합니다. 먼저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방력 공백을 상쇄시키고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응하는 대남 경고 메시지 목적이 우선 거론됩니다. 특히 승용차를 명중하는 모습을 공개한 건 대남 요인 암살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외화벌이를 노린 수출용 행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재차 침투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급 능력을 위한 마케팅, 이런 다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 현장 시찰은 미국 대선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공개 행보였지만 특별히 미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일단 브로맨스를 강조해온 트럼프 측의 대북 메시지부터 기다린 뒤 고강도 도발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최근 북한의 GPS 교란 도발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그간 선박과 항공기 등의 장애를 입힌 누적 건수는 7,000건이 넘는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특히 올해만 2,000건 가까운 전파 교란이 집중됐는데 이를 막을 뚜렷한 수단이 없어 군뿐 아니라 민간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말 백령도의 한 선박, 배의 소통수단인 국제상선 통신망이 마비됐고 내비게이션 단말기상 위치는 이북을 가리킵니다. 북한의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교란에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어민조업이 중단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미뤄지는 등 차질이 이어질 수 있는데 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 이런 GPS 교란 도발은 집중됐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있던 2010년부터 3년간과 북한이 4호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인 2016년 그리고 최근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장애가 생긴 건수는 7,200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항공기 2,948대, 기지국 2,230곳, 선박 2,137척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오물풍선 살포 등 저강도 도발이 일상화된 올해 3월과 11월 사이엔 무려 1,900여 건의 전파 교란이 집계됐습니다. 선박 1,157척과 항공기 805대 등의 위험이 초래된 겁니다. GPS 교란 공격이 집중됐던 201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발신지는 황해남도 해주시 연안군, 강원도 평강군, 강원도 금강산 등 군사분계선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을 아우르는 지역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입니다. 인명피해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지만 자칫 선박 등이 북한 수역으로 넘어갈 가능성과 이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GPS 교란의 출력 강도를 높여 본격 도발에 나설 우려도 있는 만큼 항공 선박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38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6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 5층에 있던 모텔까지 연기가 유입이 됐는데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규 기자, 일단 현재까지 들어온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3시 38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6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상가의 5층에는 모텔이 있었고 여기까지 연기가 유입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주말이라 모텔에 투숙객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뒤에 신고 발생 19분 만인 3시 57분에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소방차 31대의 인력 84명이 출동했고요. 안산소방서장이 현장에서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건물 안에 진입해서 인명구조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모텔 안에 투숙객 10여 명이 구조를 요청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불 자체는 크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연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YTN에 제보를 한 목격자는 모텔 건물 안에 투숙객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해 보였다며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금 전 긴급 지시를 내고 소방과 경찰, 지자체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인력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자체 상황 수습 지원을 위해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주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며 지지층 결집도 독려했는데 대여 공세로 재판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연단에선 이재명 대표는 20년 전 정치를 시작한 이래 자신은 기득권을 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따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도구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탄압이란 뜻을 내비친 거로 풀이되는데 지난 1월 피습 사건 직후 했던 말도 다시 꺼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명태균 씨를 거론하며 대여 투쟁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과 시민단체 시가 행진을 함께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10,000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입니다. 집회에 앞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단일 대우를 다졌습니다. 회의장에선 이 대표를 과거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거나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을 더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대여 공세의 당력을 모아 이번 1심 결과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인데 당장 오는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당 안팎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에도 반성은커녕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또다시 무력 시위를 벌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판사 겁박 장외 집회를 주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입 논술 시험 날까지 범죄자 한 사람을 감싸기 위해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분명 분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세세하게 담겼습니다. 이 대표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딸에게 보낸 동영상에 유죄 증거가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은 130쪽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우선 골프 발언에 대해선 2015년 1월 해외 출장을 간 11명 가운데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사람은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뿐이었다며 충분히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봤습니다. 이런 판단에는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지에서 직접 딸에게 찍어보낸 영상이나 현지 식사 영상이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유족이 제출한 영상에는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오늘 시장님, 본부장님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대표가 TV 토론회가 아닌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에 출연한 점도 유죄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후보자 사이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공방이 이뤄지는 토론회와 달리 이 대표는 시민 패널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공공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누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주관적인 인식은 공표 금지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만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국토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거란 이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인터뷰에서 국감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말했던 점을 들어 국정감사를 대장동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15명으로 비대위원을 꾸리고 전공의 몫으로 3명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박형욱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의협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비대위 몸집을 과거보다 대폭 줄인 15명으로 하고 5분의 1을 대한전공의협의회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연세대는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세대는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도 함께 냈는데 이 사건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는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이 뛰어들었습니다. 의대 증원을 노리고 최상위권 반수생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의대 입시뿐만 아니라 이공계 상위권 학과 합격생들의 연쇄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졸업생은 16만 1천여 명으로 21년 만에 최다입니다. 의대 증원을 노리고 최상위권 N수생이 대거 유입된 거로 추정됐습니다. 현재 분석대로라면 올해 수능은 예상과 달리 쉽게 출제됐습니다. 쉬운 수능이 재학생과 N수생 중 특별히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는 의대 증원 여파로 상위권에서 N수생 비중이 높아질 거로 점쳐졌습니다.
특히 쉬운 수능으로 의대 입시에서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거로 보여 지원할 대학을 신중히 판단하라는 조언입니다. 쉬워져서 변별력 확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점수를 잘 맞고도 이 점수로 저 대학, 저 의대에 안정적으로 합격이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또 상위권 이공계 학과 합격생의 도미노 이동 현상을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의대 복수 합격자는 더 좋은 곳으로, 추가 합격자는 상위권 이공계 학과에서 의대로 연쇄적으로 빠져나갈 거라는 겁니다. 의대 정원이 지난해보다 약 1,500명 늘어난 만큼 합격자 위치 이동은 양과 폭 모두 확대할 거로 예상됐습니다. 또 이를 염두에 두고 특히 반수생 중에 상향 지원자가 많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합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겠죠. 왠지 인원이 많으면 내가 합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을 할 개연성도 있고요. 입시업계는 수준 높은 N수생 증가로 이번 대입에 역대급 눈치 작전이 예상된다며 본인 점수 구간대 학생 수를 면밀히 파악해 상향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이 폭행이나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원인과 대책은 없는 건지 윤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보안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나상현 교사는 올해로 입직 8년차 교도관입니다. 수용자의 교화라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침을 뱉는다거나 분변을 투척을 하기도 하고요. 순찰을 돌다가 수용자가 던진 컵라면에 맞아가지고.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용자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상해와 폭행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것도 올해만 벌써 100건을 넘겼습니다. 같은 교도소에서 문서 업무를 총괄하는 안진수 교의도 접수되는 민원들을 처리하다 보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결제돼요 하고 영수증을 4년치, 5년치를 달라. 이 직원들의 전부 신분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들, 그런 것들을 괴롭히기 위한, 아니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좀 사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업무는 넘치고 넘치는데 손은 늘 모자랍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정원을 초과하면서 계속 느는 추세인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수용률은 정원의 12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교정 공무원들의 정원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마저도 재직 인원이 정원에 항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에 가서도 잠깐만, 내가 이 사람 내일 출소하는 게 맞나? 그럼 아침 일찍 그 사람보다 먼저 일찍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무에 시달리고 좀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고. 퇴근을 하고 침대에 누우면 비상벨이 환청처럼 들리거든요. 비상벨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남아버린 거죠. 묵묵히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교정 공무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경기 안산 상가 건물 화재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8분 경기도 안산시의 6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상가 위층이 모텔이라 투숙객 인명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신고 발생 19분 만인 3시 57분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1시간 10분 만인 4시 47분 큰 불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과 연기를 진압하는 동시에 내부 인원 구조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40여 명을 구조했고 대부분 연기 흡입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2명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는데 소방이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지난달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수가 9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 3구에서는 감정가를 뛰어넘는 고가 낙찰이 줄줄이 이뤄지는 반면 딴 곳은 줄줄이 유찰이 빚어져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경매로 나온 매물이 감정가보다 5억 7천만 원 이상 높은 25억 2,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무려 129.5%에 달합니다.
재건축 호재까지 겹쳐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낙찰 가격이 정해진 셈입니다. 재건축 구역으로 매매 물건들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5년 거지 10년 보유자가 아니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 금액도 낙찰 금액이 현 시세대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낙찰가율은 97%로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낙찰가율 100% 이상 고가 낙찰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서 낙찰가율 상위 10위에 오른 아파트 10채 가운데 8채는 강남 3구에 있었습니다. 반면 낙찰가율 하위 10위에 오른 아파트 11채 가운데엔 단 한 채만 강남 3구 소재 아파트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모두 100%를 넘겨 80%대에 그친 서울 외곽 지역과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강남 지역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경매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권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대출 규제 영향권 내에 있는 아파트들이라서 오히려 그쪽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외곽 아파트의 경우 유찰이 거듭되는 등 서울 경매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온도차도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비아디가 내년에 우리나라에 진출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는데 이 전략이 국내 시장에도 먹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내년 초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아디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로 세계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한 결과입니다. 한국 시장에 선보일 차로는 주력 제품인 소형 전기 SUV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중국에선 2천만 원대 초반에 팔리는데 관세와 수입사 마진 등을 더하면 3천만 원대 초반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저가 전기차보다 500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당장 국내 자동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차 강자인 폭스바겐마저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수하고 또 가격도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도 초기에는 약간 소비자들이 탐색은 하겠지만 팔리기 시작하면은 빠른 시간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비아디가 성과를 낼 경우 중국의 수많은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추가로 상륙할 가능성도 큽니다.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전기차가 불신을 뚫고 품질에 깐깐한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 인구 대책을 정부가 뒷받침하면서 인구 소멸 지역의 생활 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에도 새 활력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잊혀진 섬 부산 영도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명 해수욕장 하나 없는 섬이지만 해안가를 따라 넓은 보행로를 조성해 절경을 즐길 수 있게 됐고, 길을 따라 특색 있는 마을과 카페 산업을 키우면서 이제 영도엔 매달 160만 명이 찾아오고 생활 인구도 거주 인구의 4배를 넘겼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쪽 지방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산에 와서 이렇게 커피에 진심인 도시도 없지만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또 이 노력을 또 주민들에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가 또 영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도는 90년대 후반 선박 수리 산업의 주도권을 내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지자체와 지역 기업, 청년들이 뭉쳐 지역 명소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100억 원 가까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며 반전에 성공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된 이후에는 커피의 유통, 가공 등으로 이제 커피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산업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도구에는 한 300여 개의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중심으로 이제 영도의 신산업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 원 규모로 내년부터는 기본 배분액을 높이고 우수 지역은 지원액을 2배로 늘립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역시 내년에 3천억 원이 추가 조성돼 대형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역 살리기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와 체류인구가 3월 대비 모두 늘었고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은 지역 전체 사용액의 43.2%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회발전 특구, 교육 특구 등 4대 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관련 사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한 빈집 사업 예산을 내년에 2배로 늘려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속도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업체들이 미술품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현란한 홍보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러한 미술품 투자에 MZ세대와 중장년층이 주목을 하고 있답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서울 강남에 있는 아트테크 업체는 그동안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트테크 업체들은 언론을 이용한 홍보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신문사나 좀 공중파 방송에서도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나와서 광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좀 신뢰를 얻었었죠. 대표가 해외로 도피한 갤러리 K는 아예 아트뉴스라는 언론사를 직접 운영했는데 미술 관련 뉴스도 있지만 상당수가 갤러리 K 관련 기사였습니다. 갤러리 K는 특히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협업한다고 알리기도 했는데 A사의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저도 좀 초창기 의심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그 상품을 고르라고 카탈로그를 줬거든요. 근데 다 상품이어가지고 조금 믿을만 하겠지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A사 관계자는 판매점 한 곳에서 단순히 물품만 B2B로 팔았을 뿐 제휴나 협약을 맺은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 이름을 빌려도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더라도 이 회사들이 믿을 만한 회사라는 근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랑 협업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그 사업 구조와 수익 구조를 확인을 하시면서 조심히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8,065억 원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트테크라는 신종 투자기법에 현혹돼 무작정 덤벼들기보단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 마리에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가까이 거래되는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립니다. 고래 포획은 금지돼 있지만 그물에 걸려 죽은 이른바 혼액된 고래는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이를 악용해 혼액을 가장한 불법 포획도 빈번하다며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길이 5.2m 밍크고래입니다. 목에는 칼에 깊게 벤 상처가 선명합니다. 그런데도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며 고래를 발견한 어민에게 처리 확인서를 발급해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목 주변 상처에 대해 해경은 어민이 운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피를 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래보호단체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판매 허가 전에 사체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피가 이제 산패하거든요. 죽고 나면 바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고 그거를 방지하면 고래가 더 신선한 가격에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거를 노린 거죠.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는 716마리로 연평균 70마리가 넘습니다. 거래 가격은 한 마리에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밍크고래를 5마리 이상 혼액한 어민도 4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밍크고래를 8번이나 혼액해 4억 원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물에 걸린 고래가 살아있다면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부러 방치해 죽게 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수한 상태에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이제 숨 쉬러 부상을 못 하니까 익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래보호단체는 고래 판매 허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달 울산교육청이 초등학교 3곳에 통합구역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이 중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를 두고 1km 거리의 학교를 배정받았다는 건데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이미 과밀 상태고 3,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앞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시인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12월 40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달 울산시 교육청이 이 아파트 입주 학생들에 대한 통합구역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거리 통합 원칙에 따르면 이 아파트 거주 학생들은 도보 5분 거리의 신정초등학교에 배정돼야 하지만 교육청의 통합구역 조정으로 3배가량 더 멀리 떨어진 중앙초등학교에 다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신정초등학교까지의 도보거리는 300m가 채 되지 않지만 중앙초등학교까지의 도보거리는 1km에 달합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행정예고에 입주 예정자들은 주민과의 사전 논의 없는 기습적인 학구 조정이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통학로의 거리가 멀어져 학생들이 공사 현장 인근을 지나야 하고 남구청으로부터도 해당 아파트에서 중앙초까지의 통학로에 안전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던 겁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직접 걸어봤거든요. 큰 길로 걸었을 때는 한 30여 분 정도 걸리고 골목길로 갔을 때는 한 25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도보가 하나도 없는 안전 조치가 일단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 하지만 교육청은 신정초가 현재 과밀학급 상태인데다 증축이 어려워 통합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지가 이미 좀 협소한 상태고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제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인근에 예상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들다는 이 판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 일대의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모두 3천여 세대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교육청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 승인 시기와 지금 저희가 입주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아셨을 텐데 그 사업 승인 시기에라도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교육청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4차례나 주민간담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 주민들은 교육청이 지난달 통합구역을 행정예고하기 전에 미리 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이라며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울산지법이 동구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초등학교 통합구역 확정 결정 무효 소송과 관련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정해진 통합구역이 쉽게 변경되긴 쉽지 않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30일 통합구역 최종 확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통합구역안과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6일 피난민 거처로 쓰이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학교를 공습해 10명이 숨지고 최소 20명이 다쳤다고 로이드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시티 샤티 난민촌에서 유엔이 운영하는 아부아시 학교가 폭격당했다며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무기고와 헤즈볼라 지휘센터를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 총알이 날아들면서 비행이 취소됐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밤 8시 반쯤 미국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에서 이륙 직전 활주로를 주행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항공기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조종석 부근이 총에 맞았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항공기는 탑승구로 돌아왔고 승객들도 모두 기체에서 내렸다고 연방항공국은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식당에서 인질극을 벌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후 프랑스 파리 남서부 이시 레물리노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남성 한 명이 식당 직원 4명을 가두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식당 주변에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중재자가 투입돼 설득 작업을 진행했고 인질들은 모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인질극이 벌어진 식당은 이 남성의 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선 야생곰이 민가나 산책길에 나타나 사람을 습격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일본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홋카이도의 수렵단체가 지자체의 곰 퇴치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에서 먹이를 찾거나 도로에서 어슬렁거리는 곰의 모습은 일본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11월은 새끼곰도 어미에게 독립해 활동하는 만큼 곰들이 사람과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219명이 곰의 공격을 받았고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4월에서 7월까지도 34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하는 등 곰 피해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홋카이도의 수렵단체가 지자체의 곰 퇴치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엽사가 시내에 출몰한 곰에게 총을 발포해 쫓아냈는데 이후 일본 공안 당국이 총알이 민가에 닿을 수 있다며 총기 면허를 취소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해당 엽사는 총알이 민가에 닿을 가능성이 없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ここに人がいるところを撃つわけないでしょ。そんなことをね、平気で判決事由に書いてるってことは理解できないよね。 엽사 단체 측은 곰 퇴치와 관련된 책임을 엽사들이 모두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곰 퇴치를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형태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ほとんどボランティアベースで依頼してきたっていうこと自体がやはり、おかしい状況なんですね。やはりそういった方々に、依頼するというような状況を変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ステージに来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ね。 엽사들 사이에서는 낮은 보수 등 처우에 대한 불만이 이미 쌓여 있는 상황. 엽사 단체와 정부 지자체 간의 갈등에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와 어울리는 음악, 바로 발라드일 텐데요. 이른바 감성 장인으로 불리는 가수들이 새 발라드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로이킴이 지난달 발표한 신곡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입니다. 익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잔잔한 목소리로 풀어낸 곡인데 발매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물고 있고 멜론 발라드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음원 강자 헤이즈도 가을을 맞아 발라드 앨범 폴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앨범에 담긴 7곡을 관통하는 주제는 그리움과 가을의 쓸쓸함. 헤이즈는 감성적인 멜로디와 섬세한 가사로 듣는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수 임한별과 함께 프로젝트 그룹 허용별로 활동했던 허각과 신용재도 각각 솔로곡으로 컴백했습니다. 허각의 신곡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에는 임한별이 직접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40인조 오케스트라 세션의 연주로 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얼마든지 헤매도 괜찮아 지나온 그 모든 길 속엔 의미가 있는 걸 다음 달 새 미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인 신용재는 호소력 짙은 보컬이 돋보이는 곡 빛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엔 앨범 발매 기념 연말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아직 사랑하는 걸 알면서 나도 바보야 내 맘 알잖아 이제 내게
가수 벤은 허각이 지난 2017년 발표했던 곡 바보야를 리메이크했습니다. 벤은 그간 들려줬던 이별 노래보다 더 깊은 감성을 담아 감동을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5대째 명맥을 잇고 있는 전통주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조선시대부터 5대째 전통주 명맥을 잇고 있는 서규리 씨. 그녀가 명맥을 잇고 있는 전통주는 대구 서씨 집안의 가양주인 삼해주입니다. 이걸 치댄다고 그래요? 네. 얼마나 해요, 이거는? 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야. 삼해주는 일반 전통주와 달리 처음에 고두밥을 넣지 않고 생쌀과 누룩으로만 1차 발효를 합니다. 한 달 후에는 백설기를 넣고 2차 발효, 석 달째에는 고두밥을 넣고 3차 발효를 하면 전통 탁주와 약주가 만들어집니다. 네, 설명드린 것처럼 삼해주는 발효와 숙성에만 100일 이상의 긴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특히 삼해주는 일반 전통주와 달리 누룩을 아주 적게 쓰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 집안 누룩의 특징이 누룩을 아주 적게 쓰고 1%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젊은 분들은 누룩 냄새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적게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깔끔한 술이 나오게 되죠. 삼해주의 원재료는 안동 지역 바람골에서 농사지은 맵쌀과 찹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째 명문 도가를 잇고자 하는 도가로 지역에서 나는 생쌀로 독특한 맛을 좋아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게 고부가가치의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이 전통 탁주와 약주는 전통주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하시고 제가 이제 저희 게스트하우스나 이렇게 운영할 때 오시는 분들이 맛을 보셨는데 추가로 사가시기도 하고 전화 주문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150년 전통을 이으면서 대구 서씨 집안의 당찬 딸로 살겠다며 7년 전 귀농까지 결행한 규리 씨. 그녀의 꿈은 전통주의 명인의 반열에 올라서는 겁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2도로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0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12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2도, 대구는 16.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내려가서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10도, 대구가 13도, 부산은 1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에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